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례 대표는 서석호입니다. 오늘은 기업 대 기업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압류 문제에서 법원이 다소 엄격하게 가압류를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를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였고요. 상대방 회사로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 의뢰를 받고 그 개발을 완료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회사는 자기의 추가 요청으로 인해서 납기일이 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 회사에다가 납기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위약금을 차감할 것이고 남은 잔금을 줄 수 없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의뢰인 회사가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죠. 우선 얘기를 나누면서 사건을 검토해 보니까 이 사건은 남은 잔금이 얼마인지를 소명하고요, 또 상대방 회사의 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하고 동시에 잔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대방 회사 사이에 작성한 개발 의뢰 계약서, 그리고 상대방 측이 우리 의뢰인한테 이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기일이 연기되었다라는 증거로 쓸 수 있는 이메일을 확보해가지고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 사건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추가로 좀 고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메일이 문제였는데요. 상대방이 억지로 잔금을 못 주겠다라고 주장을 할 때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정이 안 좋으니까 남은 잔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우리 쪽 의뢰인도 잔금 중에 일부는 포기한 걸로 보이는데 가압류 청구 금액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계좌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잔금을 줄 여력이 상대방 회사에 없다는 점을 좀 확실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시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압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빡빡한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가압류 결정 자체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의뢰인분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를 인정한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는 쪽이 낫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가압류 청구 금액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보안소송을 통해서는 실수로 인정한 부분도 포함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고 또 승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에서 일부 감액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보안소송에서까지 패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추가로 상대방 회사가 잔금을 줄 여력이 없다는 점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회사의 공시된 매출액 그리고 지출액, 순이익 액수를 좀 검토를 했고요. 상대방 회사의 매년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우리 회사가 청구한 잔금에 비해서 매우 적다, 이 점을 확인해가지고 판사한테 상대방 회사의 순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에다가는 따로 상대방 회사의 순이익이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안소송에서 잔금을 받는 쪽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회사가 우리는 순이익도 적고 잔금을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 라고 나올 수 있는 만큼 상대방 회사의 계좌를 묶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하였죠. 결국에는 의뢰인은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못 준다 이런 말을 할 걱정 없이 편하게 상대방과의 본안소송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가압류만 놓고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결정은 쉽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처럼 시간이 갈수록 법원에서는 이 가압류 결정을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추세거든요. 또 이제 이번 사건처럼 기업 대 기업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한테 있어서는 가압류 결정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만큼 법원은 더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완을 잘 못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가압류가 안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가압류를 진행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법원이 가압류 신청한 금액 중에서 일부는 좀 청구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말할 경우에 이제 이러한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나중에 본안소송을 걸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패소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청구 금액에 대한 소명이 모자란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압류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가압류를 진행할 때에는
그 이제 상대방 회사의 매출 내역이나 순이익 내역 이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때 주로 쓰이는 것이 상대방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 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검토를 해보고 순이익이 매우 적다 이 점을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가압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을 상대로 가압류를 청구할 때 재무제표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압류 그리고 본원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또 법원이 원하는 자료를 정확히 차 안에서 제출할 수 있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변호사분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좀 특별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영특한 최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